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삼부 첫 순서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오늘이 노인의 날이래요. 예. 예. 자, 먼저 이 노인의 날 맞아서 잠깐만 좀 이 얘기 좀 하죠. 금융감독원이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다는 금융정보 꿀팁을 제공했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상당수 은행에서 이 고령자에게 최고 2.5%포인트 우대금리나 예.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기간에 따라 최고 2.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요. 예. 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은 타행 송금 수수료 면제 최고 500원까지 깎아주고 있고, 보험 쪽은 삼성, 동부, KB 등 8개 손해보험사가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의 조건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금융감독원은 이제 고령자 금융민원이 증가한 추세라면서 보험이나 금융투자 상품 가입 때 약관이나 투자 위험 꼼꼼히 따져보라 강조했는데요. 정이 좀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랑 같이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우리 최요한 평론가께서 이제 폴크스와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얘기 해보죠. 예. 이 폴크스와겐을 새롭게 이끌 CEO 마티아스 뮬러가 선임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 마티아스 뮬러 이번에 이 폴크스와겐 쇼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전임 CEO였던 빈터 코른하고 마티아스 뮬러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죠. 네. 이 마티아스 뮬러는 아우디의 직업교육생으로 출발해서 지금 폭스바겐의 CEO를 역임하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예. 1984년에 아우디에 정식 입사를 했고요. 2002년에는 마르틴 빈터 코른이 아우디 회장으로 오를 때 아우디는 물론 다른 브랜드의 수석 기획관리자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빈터 코른이 이제 폭스바겐 그룹 회장 자리를 옮길 때 빈터 코른의 권유로 함께 폭스바겐으로 가고요. 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과연 빈터 코른과 밀러가 서로 이번에 배출가스에 관련된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의심을 하든 그렇지 않든 밀러는 빈터 코른의 뒤를 이어서 폭스바겐의 회장이 될 수 있는 것, 이거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끌어가는데 아하. 최적의 능력자라는 거죠. 예. 이미 2010년 10월에 포르쉐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던 포르쉐를 불과 4년 만에 9만 6천 대 판매 수준의 회사에서 19만 대까지 판매하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성공적인 경영자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결국 거대 자동차 그룹의 운명을 지금 책임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마티아스의 빈터 코른과의 연계설은 어떤 부분을 친하다 어쩌다 이거 얘기한다 해도 무용할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폴크스와겐 문제는 폴크스와겐이라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 이게 정확히는 폴크스와겐 아우디 이게 같은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런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디젤차 전반에 대한 사망 선고다.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 디젤 엔진을 개발한 예. 루돌프 디젤이라는 그 개발자가 참 억울해할 겁니다. 예. 이 이야기는요, 연비 대 배출 가스의 모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경제성 대 환경성의 모순을 상징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배경도 디젤 엔진이라는 이 굉장히 좋지만 까다로운 엔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연비를 좋게 하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고요. 배출가스를 줄이면 연비가 좋아지지 않는 이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폭스바겐 쇼크로 인해서 이런 이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알려진 거죠. 결국 폭스바겐으로서는 클린 디젤의 신뢰도를 회복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의 비전을 제기해야 하는 겁니다. 폭스바겐 생존 전략은 자연스럽게 도요타, GM, 르노, 현대기아차라는 경쟁사들을 자극시킬 요소가 충분한데 사실 나머지 글로벌 빅4는 이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해왔거든요. 예. 현재 상황이 자동차 업계 전체의 전쟁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동차 업계 전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안을 찾는 속도는 높일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저도 국내산 디젤 차인데 말이에요. 예. 이거 디젤 차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합니다만 예.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폭스바겐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연비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배기가스는 환경부가 맡고 있고, 예. 예? 제도 이런 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예. 좋게 얘기하면 아주 그 정부 간 연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이거 제각기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미 완성차 업계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국산을 포함해서 100여 종의 디젤 차량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100여 종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모델은 없고요. 예. 하지만 지금처럼 배기가스 검사 부분을 자동차 업체가 자체 조사한 측정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에 그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예. 심지어는 이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집중 조명하고 있어서 관련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LG화학하고 삼성 SDI인데요. 예. 이 폭스바겐 사태 이후 뭐 주가가 9% 10%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전지 사업 실적 별로 좋지도 않은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 근본적으로는 업계 상황을 정리하고 방향 제시하고 독려해야 될 정부의 역할이 규제 위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연비는 국토교통부, 배기가스는 환경부, 정치적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그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에게 터졌을 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답 없다는 겁니다. 네. 주행 실험 조작으로 배기가스를 축소한 폭스바겐 그룹의 사례가 자동차 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한 현실은 계속되는 것 같고요. 이거 정부가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답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폭스바겐 문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폭스바겐이 이게 뭐 속였구나 맞죠? 예. 잘 못했죠. 속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배기가스를 속인 거죠. 그죠? 그렇죠. 연비를 속인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연비는 지금 연비를 좋게 나오기 위해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것이 안전에 관한 문제에 치명적인 그걸 속였다. 이것도 아니지 그건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냐면 미국 전기차 발전을 위해서 폭스바겐을 희생시켰다. 이런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디젤차의 중심은 유럽이고요. 예.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1,000만 대의 디젤차 중 750만 대 정도가 유럽에서 판매됐거든요. 예. 지난해 유럽의 신규 승용차 중 디젤차 비중은 53.6%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럽의 추세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음모론은 그러니까 미국의 폭스바겐 리콜 조치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이 독일 업체를 겨냥한 의도적 징벌이다. 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더불어서 미국이 장기적인 자동차 산업구조 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독일,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하는 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구조를 구글, 일본, 테슬라 등이 주도하는
이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 중심으로 하기 위한 작업의 음모다. 예. 맨 처음 이 사건 터졌을 때 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설득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성립하려면은 미국이든 어디든 상당 부분 디젤 차량을 위협할 만한 좀 변화가 자율주행차라든지 예. 전기차라든지 이 진행돼야 되는데 제 인프라도 제대로 잘 안 깔려 있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음모론이 나옵니다. 자, 마르틴 빈터코른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빈터코른 회장의 계약 연장이 확정되는 그 지난 9월 25일 금요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폭스바겐 쇼크는 자동차 산업 전체의 혁신을 요구한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맞는데 그러기에 이번 조작 스캔들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터질지 모른다. 이것 또한 맞고요. 이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한테도 터질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어쨌든 배출가스 이 자체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그 위험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속인 것이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기 때문에 징벌받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안전에 위험하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동차 산업 전체의 구조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 중에 하나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모론은 음모론입니다. 예. 이것이 뭐 사실이다 이게 절대로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 영화 보러 오셨어요? 네, 가끔 보러 옵니다. 저렴한 가격에 옛날에 그 추억의 명화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오는 것 같은데요. 친구랑 같이 왔어요. 옛날에 봤지만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어서 그때의 감정이랑 지금 감정이랑 또 다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영화 자주 봐요. 예, 자주 본 셈이야. 영화 좋아하니까 보지. 심심하고 영화 좋아하고. 이런 거 좋죠. 나이 든 사람이 돈이 많이 드는 거는 못하고 몸이 아프니까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데서 그저 내 자신을 회상하기 위해서 지내간 거 젊었을 때 좋을 때 봤던 거를 생각하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는 거지 뭐. 저는 지금 종로 낙원상가에 있는 실버 영화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실버 영화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연세가 55이 넘는 어르신께서는 2,000원에 추억의 명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탑골공원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이곳, 많은 어르신들께서 추억을 찾아 낭만을 찾아 발걸음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곳 실버 영화관의 김은주 대표의 소개 들어보시죠. 여기 실버 영화관인데요. 실버 영화관에서는 365일 어르신들의 딱 눈높이에 맞는 그들의 예전의 과거에 가장 화려했던 영화, 보고 싶었지만 못 봤었던 영화, 그런 영화들을 저희가 2,000원에 관람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르신의 명소입니다. 많이 오시던 한 1,300명, 뭐 적게 오셔도 한 700~800명 정도는 오시죠. 그래서 이곳은 매진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내가 이런 영화를 또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영화관에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추억을 한 보따리 쏟아내고 가십니다. 그 정도로 다른 극장에서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화였다면 저희 극장에서는 가슴으로 느끼는 영화관, 어르신들의 반응은 남다르겠죠.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극장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에스여르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봤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새롭네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버트 랑카스터가 있는데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잘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저렇구나 하는데 지금은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71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나이 든 사람들은 굉장히 좋죠. 사실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들만 위주로 있지 커피숍을 가더라도 눈치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환영합니다. 언제나 이런. 나는 80둘이거든. 노인네들을 위해서 좀 문화 공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지. 오늘 10월 2일 금요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젊은이들이 번화가를 누비며 여유를 즐기는 한켠에는 별다른 즐길거리가 없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종로 실버 영화관에서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예, 이윤지 리포터가 지금 취재한 곳 바로 실버 영화관이죠. 그렇습니다. 영화든 음악이든 사람들이 그런 매체를 접했을 때에는 자신의 과거, 그 시절을 떠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나 음악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씁쓸한 것은 이 문화 공간이 적다라는 어르신들의 말씀. 제가 볼 땐 이거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되새겨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고령사회 진입을 외치고 고령사회에 맞는 소위 말하는 일자리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고령사회에 걸맞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버 영화관, 종로에 있는 실버 영화관 사실은 여기가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우리 사회에서의 어르신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실버 영화관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가 단순히 고령사회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고령사회에서의 사회적 그늘을 되도록 줄일 수 있는 노력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기적이 있나요? NC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 NC가 어제 LG를 7대2로 이겼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두 삼성을 한 경기 차로 바짝 추격을 한 겁니다. 예. 이 삼성이 그동안 이 매직 넘버 카운트하면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진 분위기였는데요. 이제는 삼성이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1위 삼성하고 2위 NC의 승차가 한 경기인데 이 삼성과 NC가 모두 3경기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겨야지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SK하고 하나는 똑같이 진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어제 SK 하나가 똑같이 이제 패했거든요. 예. 근데 SK가 이제 서서히 5위를 굳혀가는 분위기이죠. 아. 이 한화는 넥센에 3대4로 패했고요. SK도 두산에 1대2로 졌습니다. 예. 이 SK가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기아가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기게 되면 기아가 5위로 올라서게 되는 상황인데 예. 기아 입장에서는 5연승을 해야지만 되겠지만 5연승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고요. 이 어제 이 SK와 하나를 이긴 넥센과 두산도 이틀째 공동 3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프로야구는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우승팀 또 3위 자리, 5위 자리를 놓고서 아주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그 손흥민 선수 부상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병이에요? 이거 이러면은 대표팀 합류할 수 있습니까? 대표팀 합류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족저근막염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발바닥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발바닥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이 몇 주간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대표팀 합류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예. 일단 이 대표팀의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달 8일에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쿠웨이트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 회복 정도를 하루나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고 난 뒤에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의향이고요. 예. 이 이청용 선수도 이 훈련 도중에 발목을 삐는 부상을 당했는데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대표팀에서 제외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농구 얘기 좀 해보죠. 오랜만에. 남자 연구 결국 올림픽 진출에 또 실패를 했네요. 어제 예. 이란한테 져서 그런 거죠? 예, 남자 농구는 올림픽에 출전한 지가 얼마 정도 됐는지도 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아시아농구 선수권 대회 8강전에서 이란의 62대 75로 패하면서 내년 이 리우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예. 남자 농구가 마지막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것이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이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20년째 올림픽 본선을 밟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제 프로배구 드래프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참 여기서 눈물을 흘린 부모님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분은? 예, 어제 이제 프로배구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36명이 참가해서 26명이 프로 구단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예. 취업률이 72.2%를 기록을 했고요. 72.2%.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초중고 대학교에서 배구만을 해온 배구 선수들에게 이 프로 구단 지명을 받는 것이 인생의 어떤 성적표를 받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마지막 4라운드에서 이 KB 손해보험이 김영민 선수를 지명하고 대한항공, 한국전력, 삼성화재가 잇따라 지명을 포기하면서 드래프트가 끝나가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OK저축은행이 박기현 선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러자 이 학부모석에 앉아있던 박기현 선수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이나 되새겼거든요. 예. 이 아들을 배구 선수를 키워온 어머니의 심정이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고요. 어제 지명을 받지 못했던 다른 선수들 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내기를 바랍니다. 좀 씁쓸한 게요. 우리나라는 너무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이 선수들을 운동만 하게 하잖아요. 예, 그게 가장 문제점이죠. 이게요. 과거 군사 독재 시절 같은 경우에는 뭐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기도 어렵고 그때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스포츠를 통한 이른바 자긍심의 고취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 정도 됐고 정치적으로도 이 정도 민주화가 됐는데 아직도 이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는 운동만 시켜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제는 좀 사회 문화와 발전에 걸맞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위선양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 엘리트 선수를 선별해서 올림픽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것이 그동안 한국 스포츠의 최대 과제이자 임무였었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을 운동 기계로 만들어버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었죠. 그렇죠. 이제는 이런 그 국위선양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국민 전체의 행복, 삶의 질을 높이는 맞습니다. 생활체육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권위주의적 정권이 있었던 데는 다 그런 우리 같은 시스템을 가졌었어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사회주의적 권위주의 정권이었던 동독이라든지. 근데 우리도 이제 다 이게 민주화가 되고 이랬는데 왜 그 시스템만은 바뀌지 않는 건지. 이거는 사실 행복한 스포츠맨을 양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일단 잘생기고 날씬해야지.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면 딱 안다니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치는 표현들,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 존중의 말을 전해보세요. 참된 배려와 존중은 비하와 차별 없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지금 시각 8시 35분 02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요일의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도로 위로는 막바지 출근길 차량들로 바쁜데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들어가는 길은 금천 부근에서 밀리고요. 외곽으로는 금천, 화성휴게소에서 바란까지 밀립니다. 나란한 39번 국도는 쑥곡교차로 부근 더디고 서해로는 정곡항 가는 길 비봉나들목 지나는데 속도가 내려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기도 하는 서부간선도로는 지금 양평교에서 출발하셔서 안양교까지 가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끝으로 경부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잠원까지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새 삶을 살고 싶다. 10대 소년이 남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글을 남긴 뒤에 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군. 이런 김모군의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도 지금 확인에 나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시리아의 공습에 나섰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IS 공습이라고 하는데 또 속내는 따로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전 세계의 난민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시리아 내전,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되고 난민 문제 이거 어떻게 또 전개가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PD죠. 김영미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김모군 얘기부터 해보죠. 지금 IS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군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지난 23일부터 예. 그 미국과 요르단의 합동 공습으로 인해서 그 IS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라카와 베레주로 이쪽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정밀한 폭격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외국인 IS 대원들이 모여 있는 부대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걸로 알려지면서 김군의 사망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김군이 사망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이전에 IS 같은 경우는 IS 대원들이 죽었을 때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IS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순간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그 시리아 내부에서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김군의 사망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망설이 나오게 된 거는 이게 엄청난 폭격들 때문에 그러는 거고 김군이 살아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섭플리 판단해서 지금 아이가 사망했다고 판단하는 거는 지금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우리가 사실 대책을 세울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살아 있다면 그 김군이 나오고 싶다면 탈출하고 싶다면 그랬을 때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더 필요한 거죠. 예, 아니 지금 몇 가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당국 능력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국이니까 지금 이 김모군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예. 시리아 내부로 이제 전 세계 한 100여 국의 국가에 3만여 명의 IS 대원이 되고자 했던 청소년들이 들어갔는데요.
각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리아 내부에 기자가 활동할 수도 없고 또 정보전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좀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쉽게 이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여력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탈출을 원한다면은 김모군이 생존을 했고 탈출을 원한다면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김모군이 유일하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가족이 바로 김모군의 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SNS 상으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때 regret,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당국이 하여간 시리아 내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모든 나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탈출을 원해도 도움 주는 것도 역시 힘든 거 아니겠어요? 일단 23일부터 폭격이 이뤄지고 나서 외국인 IS 대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동요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도망가고 싶거나 탈출하고 싶은 그런 대원들 같은 경우도 이때가 제일 호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도 라카, 시리아 북부에 있지만 터키 국경까지 차로 1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부는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또 터키 국경 쪽으로 이동한 대원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열에 합류를 해서 터키 국경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김군이 시리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은 거죠. 근데 사실 김군이 지금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왜 영어로 주고받았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거기 한글 지원이 안 되는 스마트폰이 모양이죠? 한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제 자기 핸드폰을 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로 되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 한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됐을 확률도 있고요. 혹은 그 메시지가 진짜 김군이 쓴 메시지인지 그것도 사실 알 수 없는 거라서. 근데 사실 대부분의 IS 대원이 되고자 들어간 외국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달 안 돼서 다들 후회한다고 집에 돌아오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김군도 그런 수순에 의해서 현실과 다른 IS의 세계에 대한 환멸을 좀 느꼈을 수 있고요. 제가 미국 허핑턴 포스트에서 읽은 건데 실제로 탈출한 소년병들의 수기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출을 많이 시도하고 실제로 탈출에 성공한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민 PD께서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IS의 위기다. 지금 너무 위기가 심해서 지금 예를 들면 사망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외부 세계에 공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IS가 그 정도로 위기입니까? 현재로서는 IS가 생긴 이후에 가장 위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이전에 이제 선전전이 작년 이맘때만 해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들이 이제 IS 내부에 있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 나온 거에 의하면 거의 국가 체제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활동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폭격이 워낙 심한 상황에서 IS는 전투기를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공중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폭격이라는 걸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성명도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IS가 가장 움츠리고 있는 시기고 그거를 이제 거꾸로 유추해 보면 내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모군 말고 또 다른 한국인 IS 가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지금으로서는 김군 같은 경우에는
동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계가 된 경우고요. 대부분이 그 시리아 터키 국경은 불법으로도 월경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집계가 되지 않은 한국인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3만여 명 중에 김군 혼자만 한국인이 있을 거라는 것보다는 조금 복수에 더 한국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실제로 4월 달에 취재 갔을 때 한국인이 더 있다는 그런 증언들을 여러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시리아 임시정부의 고위정부도 한국인이 더 있다. 그리고 한국인을 본 적이 있다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군 외에 복수에 더 한국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 외교 당국이 어느 정도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정부가 뭐 능력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걸 논하기 전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 내부 사정에는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제임스 폴리라는 내국인이 사망한 그 참수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폴리를 구출하려고 했었는데 정보전에서 약간 미스가 나가지고 그 폴리를 구출하지 못하고 그랬던 일도 있기 때문에 이거 IS가 워낙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했고요. 또 시리아가 내전 상황에서 그 정보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 이제 유럽에도 각국의 아이들이 그 시리아로 갔지만 쉽게 구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리아 내전 말씀하셨는데 시리아 지금 하여간 몇 개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데요. 시리아 내전이 5년째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군사 개입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부군하고 반군만 싸우고 있었는데 반군을 도와주겠다고 IS가 나타났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IS가 지금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그 미국이 이제 연합군과 함께 이제 작년부터 시리아를 공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더 그게 쉽지 않아진 게 개입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러시아가 첫 공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이렇게 미사일로 쏜다는 거는 그 이라크 같은 경우도 미국 한 나라가 폭격을 해서 두 손을 든 경우인데 시리아라는 땅 안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 최신식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군 사망설도 이래서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아니 근데 IS 때문에 그럼 러시아, 미국, 프랑스 모두 이게 그 시리아를 공습하는 거예요 지금? IS 때문에? 명목은 다 IS인데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시리아 정부군의 요청에 의해서 그 폭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시리아 정부군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폭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러시아가 노리는 것이 IS뿐만이 아니라 그 반군의 주둔지에도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구도는 정부군과 반군의 구도에서 러시아가 정부군의 합세를 함으로써 반군이 불리해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러시아는 친러시아 쪽으로 정부 쪽을 시리아 정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폭격을 한다 이런 의도도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 시리아 정부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공군력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방 국가인 러시아에 요청을 한 건데요. 사실 러시아에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파병을 해서 폭격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 중요한 건 과연 러시아가 폭격하는 곳이 IS 주둔지만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반군의 주둔지에도 만약에 폭격을 하게 된다면 그 반군 같은 경우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기를 지원하고 또 그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도가 신냉전 같은 분위기가 된 거죠 지금.
신냉전 같은 분위기가 됐다. 근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공습을 집중적으로 시리아에 대해서 하면은 이게 뭐 멀쩡한 데가 있겠어요? 5년 동안도 많이 부서지기도 했지만은 지금 요새 이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폭격이 시리아 민간인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글쎄요.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그 폭격을 또 피할 수가 없는 게 한 마을에 폭격 하나가 일어나 한 마을이 그냥 몰살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보고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시리아 바깥으로 일단 벗어나야 폭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난민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난민 문제가 유럽,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가장 뜨거운 정치적 그 이슈가 바로 이 난민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유럽에서 또 떨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시리아로부터 나온 난민 중에서 이른바 IS 비밀 첩자들이 끼어 있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민들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여권을 가지고 유럽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 여권이나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족들 데리고 아무런 증명 없이 이렇게 막 넘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IS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그 유럽으로서는 판별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IS 세력들이 섞여서 들어올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일단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걸러낼 방법도 없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 속에 숨어 들어온 IS 대원들에 의해서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앞으로 시리아 내전 사태, 난민 사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 시리아 안에 폭격이 멈추지 않았다면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시리아를 탈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탈출한 난민들이 유럽으로 향하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 문제는 유럽하고 이제 뗄래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에서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소문이 이제 많이 나면서 그 사실은 받아들이는 건 이제 시리아 난민을 위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북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제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그 소문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리아 난민은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받아들인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난민들 중에서도 시리아 난민을 우선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 다른 나라 난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라크라든가 여러 나라가 이제 동요하면서 어차피 증명서 없이 가기 때문에 다 시리아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난민 사태는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안에서는 군인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계속 유럽의 안전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번 김군 사망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체인처럼 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빨리 종식돼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미 PD였습니다. 인터넷을 누른다. 검색창에 지역과 업종을 입력한다. 홈페이지 하단을 드래그한다. 전화번호를 발견한다. 전화를 건다.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를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지역번호 누르고 114. 계절의 변화, 단순하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계절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절이 변화하면 그 계절마다의 특유의 냄새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 냄새가 물씬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계절 여러분 알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